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불투명해진 미래.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 교육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2021년 유네스코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를 발표하며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평생 학습 사회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여러 기관과의 연합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선택 아닌 필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평생 학습 사회를 만드는 방법, 함께 고민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해서요.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평생교육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금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크게 2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지속 가능 사회로 가기 위한 교육. 두 번째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구의 위기, 기후의 위기가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그 평생 교육, 지속 가능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 시대나 또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평생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교육이 이것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무총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네스코 보고서에 이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예,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제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유네스코 내에서는 교육의 미래들, 그러니까 퓨처를 복수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적인 학교 교육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 적합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평생 교육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교 교육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유네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학습권이 굉장히 이제 기본적 인권으로서 중요하고 기본 인권이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이 공공재이면서도 공동재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뭐 국가가 이제 또 이렇게 무슨 뭐 단체가 이제 뭐를 교육할 것인가 내용을 정했는데 이제는 학습자와 이제 교사가 같이 뭐를 할지 또 사회 전체가 나서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게 기본 인권이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현장에 계시잖아요. 평생교육 현장에. 평생교육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질까요? 저 이번에 정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 교육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권리다라는 거에 정말 실감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만 강의를 했었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로 정말 거의 3개월이 넘게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직업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사라질 수가 있구나,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게 세상이 멈췄다는 건 어느 부분은 흐른다는 뜻이야. 그렇지. 다 멈출 리가 없어. 어디가 흐르고 있는지 내가 찾아낼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더니 거기에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세상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오프라인 강의 활동을 다 디지털로 옮기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건 나만 갈 게 아니야.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생활권이 기반이었던 30대 이상들은 얼마나 나처럼 당황했을까 싶어서 그분들과 함께 제 손잡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디지털 세상에, 온라인 세상에 30대 이상의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수만 명의 학생이 함께, 그것도 다 30대, 40대, 50대 분들이세요. 네.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 3년간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어쩜 이렇게 개인보다 세상이 빨리 똑똑해지지? 개인보다 세상이 너무 빨리 똑똑해져서 개인이 따라갈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가만히만 있어도 갑자기 뒤로 훅훅 밀려나고 뒤처지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개인에게 되게 중요한 권리겠구나. 그렇죠. 이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듭니다. 네. 그 세상의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해야지, 나 혼자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뒤로 몇십 네. 년씩 밀려나는 맞아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또 평생 학습 도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평생 학습 도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학습이, 전국 평생 학습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입니다. 예. 200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2000년도에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교육청이나 지방정부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각 지방정부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평생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9개가 현재 이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네. 교육지원청도 함께 참여하는데 그중에 75개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만큼 네. 이 협의회는 전국의 지방정부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각 지방정부가 이 시민들과 함께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 평생 학습관, 평생 학습원을 비롯한 다양한 평생 교육기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11월 달에 이 전국 평생도시 지방정부 협의회가 7분의 자치단체장이 독일에 있는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 UIL 지금 그 본부에 우리가 방문해서 함부르크에 있는데요. 세계 평생교육 도시와 그 교류 협력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은 별로 뒤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제가 같이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지속 가능 문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방 도시들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혹시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다들 너무 앞서서 달려나가서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시면 그 되네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모든 것을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들을 다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속가능 교육 여전히 관심 많은 주제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 플랫폼이 전 세계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그 플랫폼 안에서 함께
즐기고 그 상황을 잘 만들어갈 거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는데, 이를테면 방탄소년단이나 우리나라의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플랫폼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거기 아주 발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그 컨텐츠를 갖고 뛰어드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뒤처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끔 대표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새로운 학습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그런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면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그 평생 교육 내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무총장님? 예, 지금 뭐 박성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이제 평생 교육, 평생 학습 개념은 유네스코에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저희 한국위원회도 국내에 이제 그걸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유네스코 무대에 가면 한국이 이 최고의 모범생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잘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모범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한국이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회장 맡고 계신 그런 이제 이 도시들 한국에 굉장히 많고요. 또 유네스코가 이제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라고 GNLC라고 만들었는데 여기 한국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래요? 한국이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한국 도시가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그건 아주 좋은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희 나라도 평생학습이 이제 시작된 뭐 이 경과도 그렇고 대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문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평생 학습은 굉장히 이제 진지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요? 뭐 기후 변화도 다뤄야 되고요, AI도 다뤄야 되고. 왜냐하면 전에는 학교 교육을 받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년 퇴직 전에도 교수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새는 무슨 특별히 사고를 겪지 않는 한 다 정년 퇴직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80세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때 하는 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평생 학습이 앞으로는 담당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학교가 그런 것들을 하고 평생 학습은 학교에 못 간 분들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보고, 그럴 때 학교는 뭘 할 건가, 평생 학습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AI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히 고등교육을 평생 교육에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저 지자체 맡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교육 행정하고 일반 행정이 갈라져 있고, 또 이 평생 교육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또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 있고, 물론 대학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잘 연계를 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변화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그 시장 되시기 전에 1999년에 네. 평생학습센터에 몸 담으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을 텐데 그 변화를 몸으로 느끼셨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1999년도에 평생학 도시 선언을 하고 이제 평생학 센터를 만들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이제 이 평생학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이 정보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정보통신 분야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평생학 도시선언하고 센터 설립했지만 그 당시에 평생교육은 사실은 취미나 교양 교육이 위주였어요. 뭐 꽃꽂이나 뭐 이런 문화센터 같은 문화센터 같은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그동안 한 거의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보면 엄청나게 변화했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대부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AI 교육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과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했다면 지금은 전 세대에 걸쳐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계층이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평생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면 중앙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데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직업 창출도 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 학습자들이 모여서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그 학습 동아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창업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사례가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그 맥락 아니에요? 예. 지금 정말. 예, 현장에서 좀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들 중에 네. 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희는 이제 주로 학생들의 80%가 다 여성이거든요. 네. 정말 여성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아이도 가르치고 나도 성장하고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내 나이대의 존엄성과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어. 내가 무엇인가 공부하고 있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판이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이제 저희 학교에 딱 입학을 하게 되면은 다 저희는 뭘 주냐 하면 일부러 학번을 줘요. 당신이 2022 학번 뭐다 이렇게 갖고 입학 증서를 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막 SNS에 올리면서 너무 신이 나지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42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전환됐다. 이 학생이라는 신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학생으로 살 거야. 왜 학생이라는 신분이 이렇게 좋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감을 느껴요. 그리고 공부를 어떤 걸 주로 많이 하느냐 하면 디지털에 관련된 공부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자마자 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타요. 휴대폰에서 음식도 시켜 먹어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음식을 시키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김미경이 음식 시키는 게 아니고 김미경의 그 바로 내 데이터가 네. 음식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김미경의 데이터가 택시를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데이터 노동을 하루 종일 휴대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판에서 끼어들어서 내가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걸 빨리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당시 지금 여기 30대, 40대, 50대 분들만 하더라도 이런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80% 이상의 시간을 써야 돼요. 대학생 때처럼 공부하는데 80% 시간을 쓸 수가 이제 되죠. 없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거 80% 하면서 내 먹고 사는 기능을 훨씬 더 원활하고 좋게 공급하기 위해서 20%의 시간만 써도 이 학습이 나를 빨리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니까 뭐 일주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서 오프라인에 가서 그 자리까지 가서 앉아 있고 이게 너무 시간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의 효율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하는 공부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내 직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도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디지털 튜터라는 그 자격증 과정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함들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노인 시니어 분들을 만나서
그러면 이제 왜 그 시니어분들은 택시 타는 것도 불편하고 맞아요. 음식 시키는 거, 쇼핑하는 거 다 불편하잖아요. 은행 가는 거.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분들께 이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분들이 기업체와 연결되어져서 민간 기업과 연결되어져서 하루에 한 4시간 일하고 한 15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요. 실제로 수익이 생겨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냐면 1년 전만 해도 자기도 디지털 세상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디지털 격차를 좁혀주는 걸 이 30, 40대, 50대 여성들이 나가서 더 연세 많은 분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해소하죠. 하나는 30, 40대, 50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죠. 그리고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사회에서 내가 한 공부가 이렇게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이 선순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저는 사회에서 이게 기여하는 스타일로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경제적 수익도 생기고 저는 정말 이 평생 교육이 잘 돌아가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계속 경제적 가치까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AI 때문에 직업이 없어져 한탄만 하고 뭐 경력 단절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의 핑계에 불과한 단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한 만큼 수익도 창출하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회장님 진짜 자존감까지 높여주는 이 멋진 평생학습. 이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로서 지금 자치대학에서 다양하게 네. 평생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자치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생소할 거예요. 기후에너지학과, 뭐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 경제학과 이렇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작년에 이제 반려동물학과도 하고 도시재생학과도 했는데, 와. 그러니까 이 1년 과정에 실제로 대학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과장, 조교 다 있습니다. 조교는 그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조교를 하는 시험도 거고. 보나요? 아니 처음에 시험은 안 보는데 면접은 봐요. 면접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마을 리더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그 고속성장 시대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만 살아왔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과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할들은 사실 부족했잖아요. 요즘 뭐 회복력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도시 안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이제 의제들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의제잖아요. 이런 네. 의제를 가지고 지역의 마을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양성하자라고 해서 자치대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강의도 듣지만 직접 토론도 하고 현장에 가서 학습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하는데 이번에 졸업식 때 수료식 때 보니까 그분들이 한 과에서 막 3팀씩 나눠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막 발표도 하고 그래서 기후 에너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원 순환에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학과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그 하나의 그 회사가 창업하겠다 협동조합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지역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교육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기후 에너지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예, 그래서 수입도 꽤 되셔요. 말씀 들어보시면. 그래서 광명에서 강의하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강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리더로서 역할도 하지만 새로 직업 창출도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역할도 하고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좀 평생 교육이 확장되어야 하고 그런 시대를 지향하면서 이제 자치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나 점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도 참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시민들이 이 광명자치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마을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시 평생학습원. 해가 진 늦은 오후 졸업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별도로 마련된 포토존에선 사진 찍기가 한창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 시간. 대체 무슨 일일까요? 광명자치대학은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었고요. 마을에서 20주 동안 진행되는 초장기 학습 프로그램이고요. 여러 학과가 있고 그 학과들이 때때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니까 시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오히려 감동을 받고 희망과 가능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2020년 시작된 광명자치대학은 지난 2년간 14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48명의 수강생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 가치를 다루는 마을 공동체학과, 사회적 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3개 학과로 편성해 운영했는데요. 자치 실천력을 가진 주민 리더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협동하고 동네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이고요. 그 안에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을 받고 서비스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주체가 되는 주체적인 활동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길지요.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광명시장 달승호. 수강생들 대다수가 직장인이거나 주부다 보니 강의를 듣는 것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이지만 가족들의 응원을 통해 1년여간의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향후 졸업생들은 마을에 속한 각종 단체에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리더로 활동한다고 하네요. 기후위기나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기후에너지학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런 부분에 좀 호기심이 생겼고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티칭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저희가 듣고 참여해서 생각을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방향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활동가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2세들한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좋은 세상,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나 또한 반가웠게 맞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선배 시민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엄청 많이 뭉클했어요. 이곳은 서울시 금천구. 까미야, 아이고 이뻐라. 맘마. 그래, 맘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맘마. 김의연 리더님은 지난 2021년 광명자치대학 반려동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기다려요. 어디 갔다가도 이 시간이 되면 와요. 현재 안양천 양이사랑팀을 구성해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길고양이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마을 리더로 활동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치대학 반려동물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얘네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인간인 우리가 얘네들을 사랑을 해줘야 돼요. 애초에서부터 길고양이는 없거든요. 천사! 마리아! 천사! 천사! 시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김의현 리더님. 주민들과 함께 내 마을 문제를 풀어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지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길고양이에 대한 상식을 많이 공부했어요. 반려동물학과에서.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상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많이 도움이 됐고 자신감을 얻었죠. 길고양이들한테 무작정 우리가 밥 주는 것보다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알고 하니까 고양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장점이 많았어요. 다양한 수강생들이 자신의 숨겨진 역량을 발견. 마을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 마을 사업을 잘 해결하는 사람. 마을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야, 이렇게 광명자치대학을 나와서 졸업해서 또 뭐 길고양이도 돌보는 것, 또 지역 주민들 갈등 문제도 해결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드는 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사회의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외롭게 살아가지 않는 길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학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론 학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긴 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막 합니다. 좀 지나고 나면 자기 주장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거죠. 내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형성이 되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 꼭 우리는 누구한테 무엇인가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마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이 TV를 보는 과정도 이것도 전 평생교육의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성찰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학습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진짜 리더, 선각자 이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거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늘 이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평생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냥 문화센터 수준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와. 근데 사무총장님께서도 아까 AI 그다음에 반도체 공부도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기회를 줘야 된다. 40대에게도 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이제 확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 앞에서 이제 학교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이제 근대 학교, 학교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만, 근대 학교라는 것은 이제 산업혁명 또 이제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형성이 됐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이 학교 제도라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디지털이 이제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학과를 만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학에 학과 만들고 교수 충원하고 1학년 뽑아서 언제 디지털 인자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입시 제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서 그 대학을 나왔지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 자기 적성 살리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80세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40대에 시작을 해도 전혀 늦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 40이 되면 이제 뭐 대충 인생이 그 정해져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 성숙시킬 단계인데 지금은 출발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신문 칼럼도 한번 그렇게 썼어요. 40대에 반도체 공부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평생교육에서 기반을 하고 고등교육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박 회장님께서도 이제 뭐 좀 상당히 뭐 취미생활이나 이제 아무래도 이런 소프트한 것들을 하다가 요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이 아주 진지한 거, 어려운 것들을 한다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평생교육에서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학교라는 곳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오히려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방법을 아는 곳이 학교가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 기술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학교는 평생 내가 뭔가를 배우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주는 곳이고, 이제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 교육이 굉장히 이제 실용적으로도 도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인생의 의미도 찾고 또 협력과 연대하는 법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짜 그 맞는 말씀인 것이 우리 그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라게 다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인데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역 공동체 만들자고 했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한정되면 연결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북클럽이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북클럽이 한 1000개가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러면 북클럽을 할 때 줌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네덜란드 사는 교포, 한국, 저기 뭐 그다음에 뉴욕에 사는 사람 이렇게 10명이 북클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40대, 50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0대 때 왜 우리가 되게 뭐 집 사고 아이 키우고 뭐 결혼하고 막 이런 어떤 되게 중요한 숙제를 다 끝내잖아요. 100세 시대가 딱 되면 50대가 바로 세컨 라이프가 시작되는 첫 번째 10년이거든요. 설렌다. 예. 설레요. 예. 그래서 그 뭐냐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10년 후가 기대되는 거예요. 50대인데 내 60대가 기대돼. 60대인데 내 70대가 기대돼. 이렇게 꿈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한 회장, 말씀 예.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연대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소통하고 뭐 토론하고 서로 협력할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런 이제 리더십 그런 이제 사회 활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의 명예시장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랑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이 퇴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저랑 같이 활동을 하는데 지난주에 일을 명예시장한 친구가 20살이에요. 어머.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하는데 그 하루 종일 저랑 같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랑 똑같이 축사할 시간도 주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보다 더 잘해요. 깜짝 놀래요. 막 이 당돌하고 정말 저보다 그 메시지 전달도 아주 정확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학생이나 자주활동 했냐 물어봤더니 했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런 자치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발표력, 표현력, 자기 주장하는 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들을 일찌감치 해주는 것이 그 경쟁력 있는 세계 경쟁력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 교육에서
이게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험 점수가 아니라 사실은 협력하고 연대하는 능력이 진짜 경쟁력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상황이 돼서 저도 이제 대학의 마지막 1년을 그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1학기 때는 좀 당황했지만 2학기가 되니까 저희는 이제 뭐 조교 도움도 있고 또 워낙 이 학습 규모가 작아서 뭐 주로 해도 거의 한 90%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학업은.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학생들끼리의 인터액션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뭐 만나서 토론도 하지만 그 외의 것.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다들 이제 학습 결손 얘기하고 학력 저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놀이를 못했다는 거, 놀이의 결핍.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그게 자치활동 이런 게 그냥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또래들끼리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제 그 기회는 정말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좀 그런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식, 정보, 기술은 그 다음에 기회 많고요. 인터넷에 좋은 선생님들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학교 과정의 내용도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변화야겠죠. 거의 전복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회장님께서 이제 실제로 몸으로 이제 겪고 계실 텐데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역을 놓고 보면 기초지방정부와 지역교육청이 협력적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테면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뭐 도서관 또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이런 평생교육 기관과 그리고 학교의 그런 교육청 그리고 대학 이런 이제 평생교육 기관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지자체는 좀 예산과 제도를 그리고 교육청과 대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연대 협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이것을 잘하려면 이게 정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육감 직선제로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선출제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선출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더 반영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지방정부와 통합적으로 뭔가 연대해서 평생교육을 함께 또 지역교육, 학교를 함께 책임질 수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혁적 시대에 우리가 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주면 저는 굉장히 크게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학교교육, 모든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대학이랑 같이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민간 기업이랑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민간 기업과 이제 민간에서 저희 같이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데와 대학이랑 이렇게 다른 거는 속도인 것 같아요. 대학은 속도를 내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속도를 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너무 속도를 내서 막 직업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대학의 본질이 훼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속도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이제 웹 2.0 시대가 가고 웹 3.0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웹 3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웹3에 대해서 대학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공부 다 해서 학과 만들어서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정말 스피드가 문제잖아요. 되게 빠르게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른 학습 같은 거는 밖에서 언론을 만들 때 이거를 또 서로 지원하고 연계하는 거는 또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르게 공부한 것들이 지역사회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사실은 어른의 공부는 수익화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되게 도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업도 종사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다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것이 내가 공부한 것이 바로 커리어를 디벨롭 시키는데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연결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짜여진다고 하면은 사회가 훨씬 빠르게 성숙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이제 네. 평생 학습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혁신들이 꼭 필요한지 이것만은 반드시 하는 부분들. 감사합니다. 그 질문 해주셔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 평생학습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온 국민 평생학습 계좌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용어를 어려워서 온 국민 평생학습 수당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수당 형식으로 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필수 노동자.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분들은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못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주말이나 아니면 뭐 저녁 시간에 새벽에 온라인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국민 평생학습 수당 계좌제 이거를 해야 진짜 평생학습 사회를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인생 2모작을 넘어서 3모작 시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이제는 평생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상생하는 사회를 위해서 평생학습 사회를 만드는 일,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들려주시고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평생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다뤄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 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ESG와 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